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번 연휴 동안에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름 나훈아, 이 세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의 추석 특집 비대면 콘서트 역대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과감하고 힘이 넘치는 연출과 무대의 매너도 즐거움을 줬지만은 또 언론과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이 타이밍을 또 놓치지 않고 여러 정치인들이 나훈아 씨 말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자신을 향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쓴소리를 좀 남에게 돌리기보다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더 훈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나훈아 씨 신곡 제목이 테스형이더라고요. 테스형.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적 출발점이 된 그 중요한 질문을 거기 가사에도 나오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한 740여 분 정도가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써니스카이님, 황현호님, 최희철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카시즈님, 이정건님, 이선아님, 예, 감사드립니다. 자, 연휴 들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첫 코너 뉴스픽 두 분 모시고 인사드리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일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 연휴는 조용히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뭐 조용하게 보내면서 나훈아 쇼도 보고 참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아름답게 익어갈 수도 있구나. 철학자한테 인생의 의미를 물어볼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70은 넘어야 되는가 이 생각도 되고 나이를 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글쎄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책을 들었는데 왜 잠이 오는지. 그동안 밀린 피로를. 네, 그렇습니다. 네.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면 왜 잠이 오는지. 그러나 뭐 휴식도 필요한 거니까요. 맞아요.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이제 뭐 밖에도 안 나가시고 이제 조용히들 보내셨는데,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이런 와중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지, 강 장관의 입장은 또 무엇인지도 한번 좀 살펴보죠. 예, 외교부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난 3월에 발령한 것이 특별여행주의보. 그렇죠. 뭐 강제로 못 가게 막을 순 없지만 되도록이면 여행 가지 말아 달라 이렇게 계속 했었고 여행 자제를 계속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지금 세계적으로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해외여행 가는 걸 지금 뭐 불법으로 한다던가 처벌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고하는데 자제를 그렇죠. 권고하고 있는 특히 이제 거죠. 외교부에서는 계속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뭐 좋지는 않으니까요. 네, 또 숫자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많은 사람들이 좀 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남편이 이렇게 요트를 사러 해외 간 것이 맞느냐라고 해서 좀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거 내로남불 이렇게 비판이 나왔고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유감을 표명을 했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고위공직자이자 해외여행 자제 공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의 가족이 한 행위기에 민주당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 이렇게 했었고 신영대 대변인 면의의 논편에서도 부적절한 처사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지금 네. 상황에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 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거듭 밝혔고요. 또 이 경위에 대해서 남편은 혹시 뭐 돌아오게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제 가기 전에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네. 또 뭐 쉽지 않았다라는 또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또 뭐 지금 귀국해라 이렇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기가 워낙 특수한 시기인데다가 그렇죠. 또 외교부를 아는 것이 계속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질 것 같고요. 특히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 국정감사 시기가 지금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자, 항상 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자녀 문제 이거는 뭐 늘 논란이 되는 그런 어떤 단골 소재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번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장관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그런 보도도 있어서 두 분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지금 뭐 코로나로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사실 뭐 누구는 해외여행 못 가서 안 가냐 다 자제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에 계신 또 연세 드신 분들 위험하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은 있지만 자제하고는 이런 상황에서 요트를 사러 미국을 갔다 뭐 이런 기사를 보면 예. 국민들의 눈에서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좀 허탈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 부부생활, 가정생활 하다 보면 이제 남성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뭐 배우자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 네.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거의 뭐 안 사람에게 그냥 떠맡기고 자기네 면죄부를 받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 장관의 어떤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임무 수행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배우자 논란 때문에 이번에 인사 카드가 만지작거린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우리도 부부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어떤 집안에 들어가면 옷장문을 열면 해골이 하나씩 다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집안마다 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이 사례에도 보면은 강 장관에게 취재진이 남편에게 귀국을 요청할 계획이나 물었을 때 보통 같으면 귀국을 요청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남편에게 설득을 했지만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본인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남편이 강 장관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뭐 얘기를 듣는 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부부가 일심동체란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심이체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영역과 분리해서 물론 공적으로 장관의 배우자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지만은 이것이 강 장관에게 어떤 또 부메랑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붙인 별명이 K5라고 하죠. 이제 5라는 건 5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같이 갈 것이라고 해서 강경화 장관의 이니셜 앞자리에서 K5 특별 차의 이름이 아닙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고 하는데 저도 뭐 박사님의 생각에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긴 하지만 이 남편이 지금 보면 약간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간 마이웨이로 가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번 설득을 했다 하고 또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의 블로그에 해외여행을 예전에 베트남 갔던 내용도 이렇게 올렸다고 하죠. 그것도 내가 지금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다시 그렇습니다. 되고 있죠. 아마 강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도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거는 그러나 매우 부적절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강 장관의 사과는 뭐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였다면 남편의 장관이었고 남편의 배우자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했지만 이것을 강 장관의 거취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선을 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정의당이 또 민주당 뭐 정치인이라든가 민주당 정치인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있는데 박원석 의장의 발언을 보면 그거랑은 약간 거리가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도 정의당 일각에서는 강경화 장관의 어떤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봐야지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거치까지 가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이면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반 여론이 팽팽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논란이 폭발할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사실 많이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예. 결혼식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맞습니다. 장례식장 못 가는 사례도 네. 있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사실 부모님도 못 찾아뵙고. 못 찾아뵌 분도 있고요. 예. 오늘 보니까 비교적 뭐 휴게소라든가 고속도로에서 방역을 잘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그래도 뭐 노블레스 오블레주 차원에서 좀 자제를 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 강 장관이 외교부 간부들에게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국민들을 향해서 어쨌든 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건 필요하다. 네. 근데 가족이 힘이냐 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남성들이 바깥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많이 성공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아내들의 내조가 많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아내들이 바깥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할 때 특히 외교부 장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남편으로서 적극적으로 외주를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데 남편의 적극적인 외주가 큰 도움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시기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군입대와 관련된 사례가 지금 보도가 돼서 저희도 이제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지금 왕왕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상세히 좀 들여다보죠. 송 박사님께서 좀 전해주세요. 예,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작년 7월인데요. 네. 가습기 살균제 이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천식과 이런 질환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은 많이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서 들어갔는데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 현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니까 이제 띵걸음, 띵박질하고 구르기하고 하니까 숨이 찬 거죠. 폐질환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네. 어떤 식으로 기가 조치를 했냐면은 군대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가 조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가습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몸의 문제인 것인데요. 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가습기 영유아 때 사고로 폐를 손상당한 아이들이 군입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 그래요. 아. 그렇다면 이분들이 군대를 가서 군대 가면 남자분들 주로 얘기하시잖아요. 빡빡 기고 구르고 유격훈련하고 하면 폐질환이 있거나 천식이 있으면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기가 조치 이유가 정신과적 문제라 그러면 사실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정부와 기업의 잘못으로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한테 정신질환을 추구하는 게 과연 정부와 군대가 할 일이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은 현재는 국방부 내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센터가 지금 이 사참위 활동 기간이 마무리되는 게 올해 12월 10일인데 예. 이게 마무리되면 이 센터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끝나는 겁니까? 예. 지원 업무가 끝나는 건가요? 그렇다면 예. 이 아이들이 제대를 할 때까지라도 군대에 있는 이 피해자들을 잘 관리해 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군대에 들어갈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 자, 지금 지원센터의 업무가 끝나는 시기는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 문제는 아직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8년에 출범했었는데요. 네. 올해 12월에 10일 활동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위원회들이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것이 만약에 종료되면 말씀해 주셨듯이 관련되어 있던 지원센터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자들이 누구한테 가서 호소를 해야 되냐는 거죠. 네. 그나마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어렵다는 호소를 할 수 있는데 올해 12월 10일 날 문을 닫으면 앞으로 남아있는 피해자들이 뭐 군대에 갔을 경우 앞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썼는데 불가피하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천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천식이라든가 네. 폐질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참사 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을 해야만 되는 시기에 온 겁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가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주로 다루는데요.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입니다. 사실은 이 위원회의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국회 내에서 아직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이렇게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야지 피해자 한 명 한 명이 언제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피해 사실을 문제를 호소할 수는 계속.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가습기 문제는 참 심각한 것이 94년에 처음 이제 이게 출시되고 나서 2011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정부와 기업과 책임이 어느 쪽에 두어져야 되는지도 모르게 지금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피해자가 최대 102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요. 판결이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그런데 지금 네. 실제 이제 신고가 접수된 게 6,800명밖에 안 되기 아직, 때문에 예. 1%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진상 규명이라든가 그렇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한 이 사참위가 사실은 세월호랑 이제 이 가습기 두 개를 다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분산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둘 다 복잡한 문제군요. 네, 둘 다 복잡합니다. 특히 세월호 문제는 특조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의 7시간 이거를 조사해야 된다 결의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활동 자체를 거의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사참위는 어쨌든 활동의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참사와 관련해 갖고는 검찰 고발이나 특검 요청도 없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2월 10일 날 만료가 되는데 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조사 기간을 좀 연장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사참위가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조사와 수사가 분리되다 보면은 이 또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2017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다 봉인을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 기록물을 접근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상 규명을 하겠습니까? 가습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사참위가 수사권도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보완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아주 강경하게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하고 다른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봐도 사실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도 2년이고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우리가 한번 했었죠. 네. 6년이었습니다. 활동 기간이. 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3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사참위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어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된 사진을 찾아내서야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했다고 하거든요. 증명이 어렵죠. 그렇죠. 살균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뭐 신용카드로 산 예. 기록을 찾거나 뭐 사진을 찾거나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 기간 연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정말 정치권의 쓴소리를 하자면 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년이지만 그래도 성과를 지금 내려고 했던 이유는 광주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그렇죠.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면 누구로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월호 문제라든가 특히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산이기 때문에 관련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계속 힘을 모아주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는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내가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지역구 의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환노위에 속한 일부 의원들이 활동을 했지만 상임위가 바뀌다 보면 또 이 문제를 계속 다룰 그렇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특정 위원회에서라든가 혹은 각 당에서 담당 의원들을 좀 지정을 해서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어떤 집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가 셋인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 세 아이가 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해 기업이라든가 책임자를 밝혀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월호도 그렇고 가습기 참사도 그렇고
언제까지입니까? 7년. 그러니까 7년. 적용되는 네. 혐의가 혐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직권남용죄라든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 이렇게 되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면은 세월호는 내년 4월이면 끝나고요. 그렇죠. 가습기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공소시효 우리가 이제 진상 규명을 해가지고 밝힐 때쯤 되면은 이미 책임자가 밝혀졌더라도 공소시효가 이제 다 끝나버리는 이런 네. 사고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조금 멈춘다든가 늘린다든가 이런 법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보완되는 법들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겠네요. 예, 한 가지만이 아닌 것 같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로 불리는 이효재 선생님이 어제 별세했어요. 장례는 여성장으로 치러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의 글을 올렸다고 하죠. 관련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효재 선생님 혹은 이효재 선생님이라고 각 언론별로 네. 썼을 텐데 그 이유는 이효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부모성을 같이 쓰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양성쓰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정말 실천에 옮기셨던 분이기도 하고 이분의 이름을 굳이 이효재라고 어떤 언론이 쓰는 것은 이분이 우리나라의 여성학이라든가 여성 인권 문제, 빈민운동에서의 걸어온 길을 그대로 존중하는 사실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계의 큰 별이라고도 하고 개척자라고도 네. 하고요. 정말 1세대. 우리가 1세대 혹은 선구자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학을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기도 하고요. 또 불평등한 여성 빈민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에서 사회학적으로도 조명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기도 하던 학자이자 인권 운동가로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요. 발인이 10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4일 오후에 지금 별세를 하셨습니다. 여성장으로 엄수하기로 했는데 이제 여성장이라는 것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또 뭐 제자로 분류되는 여성 운동가들, 여성학자, 여성 국회의원들이 장례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예. 장례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또 이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SNS에 추모글을 올렸는데요. 이효재 선생님은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이고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큰 존경을 바치며 상가 명복을 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의 여성의 인권이 여기까지 오는데 분명히 뭐 노력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지금 이효재 선생 같은 분들이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한 말씀씩 좀 들어보죠. 이 발자취와 관련해서 여성운동에 대해서. 사실 이제 어떤 꽁꽁 언 땅에서 뭔가 새싹을 틔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일인데 그 일을 바로 했던 선구자가 아닌가. 24년생 이효재 선생.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대담직을 읽으면서 참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화두가 여성이었다면은 이제는 인간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사랑이다. 일평생 내가 바라고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었음을 이제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부장제에 억눌린 여성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정치적 독재의 그런 희생에 대해서 반항했던 것도 다 사랑에 기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가족사회학 공부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이대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여성들도 독립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평등한 혼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당시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생의 취직의 수단으로 많은 여성들이 생각하던 시점에 여성이 독립해야 되지 평등한 가족이 되고 열린 가족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굉장히 선구자에 정말 깨었던 분이고 네.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같이 바뀌어야 된다. 정부도 그렇고 보육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어떻게 깨워갖고 돈 좀 더 줄 테니까 아이를 낳아라. 이런 식으로 미시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남자가 같이 바뀌어야지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도 유효한 얘기군요. 예, 또 하나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여자가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생아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소리를 70년대, 80년대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미국의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제 작고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효재 선생님이 계시죠. 정말 큰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고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많은 분의 존경을 받지만 처음 이런 걸 주장할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셨어야 됐을까. 왜냐하면 성 박사님하고 저하고 가끔 달리는 댓글을 보면은요. 왜 여자들이 시사를 하냐는 댓글이 가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분야를 걸어간다라는 거는 그런 이제 비난과
때로는 비판이 아닌 비난도 쏟아지는 건데 어쨌든 이효정 선생 같은 분이 계셔서 지금 많은 여성들의 어떤 인권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호주제 폐지 운동은 사실은 페미니스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재산권이라든가 권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첫 발을 디디셨다는 거에 존경을 보내고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아까 얘기해 주신 말 중에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성도 인간이고 남성도 인간 서로 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